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와 이에 대한 한국 해군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직결된 안보 사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서해에서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뿐만 아니라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깊숙이까지 들어와 대규모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생계형 조업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중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고 있는 전략적 행동입니다. 맞아요. 이건 중국이 자주 쓰는 해양 민병대 전략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민간 어선을 앞세우지만 사실상 국익을 위한 전초전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회색지대 전술이 서해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해가 단순한 어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수도권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생명줄 같은 곳이에요. 서울에서 불과 200km 남짓한 거리의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떼지어 들어오는 현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최근 한국해양수산부와 해경 자료를 보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23년에만 1,700척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집단적 침범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불법 조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1년에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고 이청호 경사가 중국 어민들의 흉기 공격으로 순직한 사건은요.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불법 조업 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중국 어민들의 행동으로 포장하려는 시각도 있잖아요. 생계 문제를 감안해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주장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행위의 배후에 있는 국가적 의도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발적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자국의 해양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어민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국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예요. 미국의 랜드 연구소 보고서에서도 이를 민간을 가장한 해양 점령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형 조업이라는 명분은 사실상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동의합니다. 게다가 이런 불법 조업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본과 센카쿠열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도 중국 어선들의 침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훨씬 위험합니다. 서해는 단순히 어업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곳에서 영향력을 키우면 바로 수도권 방위선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때문에 최근 우리 정부와 해군이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추격하고 단속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최대한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오히려 중국의 대담함을 키워준 건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한국 해군이 시도한 전략적 전환이 바로 그 맥락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어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정당성과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전략이 효과적일까요? 중국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오면 어쩌죠?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갈등에서 국제 여론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증거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도발을 역으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양자 갈등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싸움으로 판을 키운다는 거죠.
이번 파트에서는 한국 해군이 내린 결정적 전환점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수년간 서해에서의 단속은 단순 반복이었습니다. 중국 어선이 들어오면 추격하고 단속하면 다시 돌아오는 패턴이었죠.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내린 결론은 판을 바꿔야 한다였습니다. 단속에서 전략으로, 방어에서 공세적 유인 작전으로 전환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흔히 덫이라고 하면 군사적 충돌을 떠올리지만 이번 작전은 법적 외교적으로도 치밀하게 준비된 덫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탁월했다고 봅니다. 단순히 어선을 납포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할 수 있는 합법적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해경 단속과 다른 점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비밀 전략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해군만의 판단이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개입한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었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발뺌할 수 없을 정도의 현행범 증거를 잡아 국제사회에 공개한다. 그러려면 우선 중국 어선을 깊숙이 유인해 확실한 법적 위반 상태에서 포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해서 더 큰 갈등으로 비화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 말이죠. 실제로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방식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우려가 과장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이 중국을 오히려 대담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2016년에 한중 어업협정이 사실상 무력화된 이후 중국 어선들은 우리 단속을 위험이 없는 행동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면 단호한 메시지가 필요했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법과 국제규범에 근거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단순히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시기 선택이에요. 이번 유인 작전은 중국이 내륙 경제 침체로 내부적으로 불안정할 때 실행됐습니다. 외부 도발로 시선을 돌리려는 중국의 해양 활동이 증가할 시기라는 걸 계산한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정보전입니다. 해군은 이번 작전에서 UAV, 위성사진, 해양감시 레이더를 총동원했습니다. 어선들의 이동 패턴, 집결 지점, 심지어 조업 방식까지 데이터화해서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가 있었기에 더디 성공할 수 있었죠. 단순히 함정을 던진 게 아니라 상대의 행동 패턴을 완벽히 꿰뚫은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 해군의 진화를 느꼈습니다. 과거엔 불법 조업 단속을 주로 해경이 맡았는데 이번에는 해군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중국 어선이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사실상 무장 민병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해경 단속선에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맞서던 사례가 있었죠. 그럼에도 중국은 이를 민간인 행동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해군이 나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군사적 대응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이니까요.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봅시다. 한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전략을 택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 국내 여론입니다. 국민들은 수년간 정부가 중국에 너무 유약하게 대응한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둘째, 국제 정세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특히 일본은 센카쿠 문제에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배우되 보다 정당한 방식으로 우위를 확보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번 파트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문을 열어주는 듯한 신호를 보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략의 묘미였습니다. 한국은 공개적으로 강경 대응을 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단속을 완화하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중국을 방심시키기 위해서였죠.
맞아요. 당시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서해 단속 활동을 기존보다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모호했죠. 조정이라는 단어는 완화일 수도 있고 강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이걸 완화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베이징의 해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최근 대중 관계를 의식해 단속 강도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한국은 일부러 회색지대 언어를 사용해 중국 어선들이 이제는 조금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과 2주 만에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떼지어 서해로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덫에 걸린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 플레이입니다. 당시 국내 언론에는 단속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즉, 중국만을 겨냥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정교한 신호전입니다. 국내 여론은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쪽에는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오판을 유도하는 효과를 낸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외교의 안보팀이 정말 노련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국이 대놓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면 중국 어선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기존 상황이 반복되겠죠. 하지만 은근히 문을 열어주듯 한수를 두니 중국이 자진해서 더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혹자는 이런 접근이 과도하게 위험한 도박이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국 어선만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 해경이나 군함이 동반했다면 사태는 훨씬 위험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가능성까지 계산했습니다.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중국 해경과 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했고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전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해군 전력을 배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위험을 감수한 게 아니라 위험을 통제한 도박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짚고 싶은 부분은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사실 한국이 이런 신호를 보낸 시점은 미국, 일본과의 안보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고,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죠.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한미 일 삼각 공조의 배경 위에서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 대응이 훨씬 절제되고 정교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에서 해양 충돌을 빌미로 자위대 전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화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훨씬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전략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덫이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단속이 완화된 듯한 한국의 신호를 포착한 중국 어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100척이 넘는 어선이 서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부들이 우연히 모인 게 아닙니다. 조직적인 집결이었고 심지어 일부는 군사적 신호 체계로 움직였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해군의 감시 기록을 보면 어선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반적인 어업 활동이라면 불규칙적으로 퍼져야 하는데 이들은 무리를 지어 일사불란하게 이동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숫자 100척이라는 규모는 명백히 의도적인 과시였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조업하러 온 게 아니라 한국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려 했던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위치입니다. 대부분은 서해 NLL 인근뿐 아니라 우리 EEZ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업이 아니라 우리 주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감한 행동은 결국 서울이 문을 열어줬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중국이 이렇게 과감해진 배경에 국제 정세가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중국 관계 강화 같은 요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주변국들을 시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워 약한 고리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러시아 견제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중국 내부 경제 문제입니다. 최근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률 증가 등으로 시진핑 정부는 내부 불만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이런 시기에 외부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서해에서의 집단 불법 조업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외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연출하려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여전히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상대로 본 듯합니다. 과거처럼 한국이 추격만 하다 물러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오판이었죠. 이번에는 한국 해군이 이미 포위망을 완성한 상태였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방심은 언제나 패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이 단속 강도를 낮췄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유인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국이 전술적으로 한 수 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어선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척이 넘는 배들이 서로 조업 구역을 두고 충돌했고 심지어 일부는 통신 교신 과정에서 욕설과 위협이 오간 정황도 해군이 포착했습니다. 즉, 한국 해군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그들 스스로가 통제력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집단적 침범의 위험입니다. 무리를 지어 몰려들면 힘을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들이 무장까지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작은 갈등이 큰 폭력 사태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혼란이 한국 해군이 개입할 최적의 타이밍이 됐죠.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 깊숙이 들어오자 한국 해군은 본격적인 작전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해군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은폐와 잠행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포위망을 완성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당시 해군은 세 가지 전력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첫째, 해상 초계기와 UAV를 투입해 중국 어선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둘째, 기동전단을 서해 중부와 남부에 분산 배치해 어떤 방향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차단선을 그었습니다. 셋째, 특수전 요원을 포함한 고속정들이 어선들이 몰린 해역 인근에서 대기하며 신호만 떨어지면 즉시 투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중국 측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군은 레이더 탐지 패턴까지 조절하면서 중국 어선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병력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적의 심리 상태를 교란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한국 해군이 단속을 완화했다고 믿고 있었기에 사실상 경계가 풀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해군의 성숙함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과거 같았으면 중국 어선이 대거 진입한 시점에서 바로 강경 대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즉각적 대응 대신 최적의 순간을 기다렸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일종의 미끼 전략이었죠. 맞아요. 실제로 이번 작전은 인내의 전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해군은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증거가 확실해지고 동시에 내부 통제가 무너지는 시점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국제사회에 공개할 때 현행범을 잡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이 군사적 위험을 키울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중국이 해경이나 해군 함정을 급파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해군은 그런 상황까지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 제2함대와 공군 전력이 즉각 투입될 수 있는 대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 군함이 나타났다면 우리도 곧바로 대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철저히 통제된 위험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국제법적 정당성입니다. 해군은 이번 작전 내내 우리 EEZ 안에서만 움직였고 모든 교신과 기록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이는 나중에 중국이 우리는 무해 통항 중이었다 같은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군은 이번 작전에 심리전 전문가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중국 어선들이 긴장하거나 도망치지 않도록 라디오 교신과 해상 경고 메시지를 최소화하며 조용히 포위망을 좁혀갔죠. 심지어 일부 어선들은 해군이 바로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조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준비는 한순간에 덫을 닫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체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 순간에 킨을 움직이는 한 수. 포위망이 완성되고 시간이 흐르자 중국 어선 내부에서 서서히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척이 넘는 어선이 좁은 해역에 몰려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질서 붕괴입니다. 실제 해군 감청 기록에 따르면 어선들끼리 조업 구역을 두고 다투는 무전교신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역에서 나가라, 한국 해군이 올지도 모른다 같은 경고성 발언도 오갔습니다. 즉, 그들 스스로 긴장하며 서로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불안은 곧 폭력적인 충돌 조짐으로 번졌습니다. 일부 어선들이 서로 충돌했고 해군이 관측한 영상에는 쇠파이프나 도끼 같은 무기를 들고 있는 어민들의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 어업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무장 민병대 수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민간인이라는 중국 측 주장은 설득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긴급 신호가 포착됩니다. 일부 어선이 남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아마도 이들이 한국 해군의 그림자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위망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눈치챈 일부 선장들이 도주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도주가 다른 어선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집단적 혼란으로 확산됐다는 겁니다. 이때 바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내부적으로 혼란이 극대화된 상황이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해군은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이 외교적 정당성을 극대화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현행범 상태에서 완전히 포위돼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억지를 부려도 우리가 증거를 내밀며 대응할 수 있죠. 한마디로 해군은 최적의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해군의 노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봅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라 중국의 불법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순간을 기다린 겁니다. 그건 단순히 군사작전이 아니라 외교전이자 심리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은 명확했습니다. 중국 어선들끼리의 물력 위협, 도주 시도, 집단적 혼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자 해군은 지금이 그 순간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제 정당방위와 국제법적 근거가 모두 충족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때 중국 해경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통상 이렇게 대규모로 어선이 진입하면 중국 해경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중국 측의 방심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단속을 완화했다고 믿었으니 굳이 해경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방심이 결국 자신들의 패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해군이 움직였습니다. 수시간 동안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전력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현장을 기록한 해군 내부 영상에 따르면 다수의 고속정과 구축함이 사방에서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완벽한 포위 작전의 발동이었죠. 중국 어선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겁니다. 단속선 몇 척이 올 거라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포격까지 가능한 한국 해군 전투함들이 사방에서 등장했으니까요. 일부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그 순간 중국 어민들 중 상당수가 패닉 상태에 빠져 무전 교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등장은 심리전적 효과도 컸습니다. 해군은 단순히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함포를 정조준한 상태로 통신 채널을 통해 짧고 단호한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이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지시에 따르라. 불필요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압도적 군사력과 법적 권위를 동시에 보여준 메시지였죠. 저는 이 대목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과거 단속에서는 경고 방송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협상하듯 접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명령적 어조였고 행동이 말보다 앞섰습니다. 중국 어선들에게 이제는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거죠. 실제로 중국 어선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일부는 기관을 정지하고 손을 들며 투항 의사를 밝혔지만 또 다른 일부는 충돌을 시도하거나 도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이미 그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속정이 도주를 차단했고 도주하려던 어선 몇 척은 곧바로 납포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실탄 발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비살상적 강제력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발포 없이 어선을 장악했기에 중국은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할 명분조차 잃게 됐습니다. 그렇죠. 해군은 최소한의 무력 사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냈습니다. 어선들은 압도적인 활력과 포위망에 사실상 심리적으로 항복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물리적 승리가 아니라 심리적 지배였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굳이 구축함까지 투입했을까요? 단속용 함정만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중국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한국이 단순히 어민 단속 차원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중국 해경이나 해군이 나중에 개입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였겠죠. 동의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선을 납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오판을 바로잡고 서해에서 한국의 주권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행동이었죠. 저는 이 장면에서 한국이 일본과도 차별화된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일본은 센카쿠에서 자위대 투입으로 갈등을 격화시키지만 한국은 정확하게 통제된 범위 안에서 압도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포위망이 완전히 닫히자 해군은 다음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활력 시위입니다. 해군 전투함들은 함포를 정조준한 채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고 일부 고속정은 공포탄 성격의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저항하면 바로 공격한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죠. 중국 어선들에게 그 압박감은 엄청났을 겁니다. 작은 목선 앞에 서 있는 건 수천 톤급 전투함이었고 하늘에서는 무인 정찰기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함포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완전한 압도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해군은 이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음성 교신, 영상, 레이더 기록까지 국제사회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작전이 아니라 외교전의 준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중국이 과잉 대응을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절차가 국제법과 국내법에 부합했다고 증명할 수 있죠.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정말 똑똑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는 감정적 대응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해군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경고방송조차 사전에 준비된 문구였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당시 방송 내용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EEZ 내에서 불법 조업 중이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지시에 따르라. 저항 시 강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 간결한 문구는 국제법적 정당성과 군사적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일부 중국 어선은 여전히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당시 영상에 따르면 몇몇 선박은 해군 함정에 돌진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탄 발사까지 고려했을까요? 실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해군은 비살상 무기 사용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선박 충돌이나 인명 위협이 발생하면 즉시 실탄 발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전 수칙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 어선 대부분은 압도적 전력차를 깨닫고 곧바로 투항하거나 도주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국은 최소한의 무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실탄을 쓰지 않고도 100척 넘는 중국 어선을 제압했으니 국제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중국 정부의 체면을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국민이 타국 해군에 포위당하고 심지어 항복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기록됐으니 베이징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건 중국 스스로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포위와 납포 소식이 전해지자 베이징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공식 성명에서 사용된 단어가 흥미로운데 심각한 도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같은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한국이 지역 안정을 해쳤다는 역공 논리까지 펼쳤습니다. 그건 예상된 반응이었죠. 중국은 늘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뉘앙스가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크게 손상됐기 때문이죠. 어민들이라지만 사실상 국가가 묵인한 민병대가 한국 해군에 포위돼 항복하는 모습이 공개됐으니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즉시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 항해 서한을 전달했고 자국 언론을 총동원해 한국을 비난하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중국을 도발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이건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이기도 했죠. 저는 중국의 이런 반응이 오히려 한국의 정당성을 강화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은 자국 EEZ 내에서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감정적 비난만 반복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한국의 외교적 준비가 돋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한국 외교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주요국에 즉시 사건 경과를 보고했고 관련 영상과 증거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양 충돌이 아니라 중국의 불법 행위를 국제 문제로 격상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일본과의 비교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센카쿠 사태 때 자국 중심의 여론전에만 치중해 국제적 지지 확보에는 실패했죠. 하지만 한국은 이번 사건을 동맹국들과 공조해 국제사회 전체의 이슈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부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어민들을 위험에 내몰았다. 왜 해군이나 해경이 보호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내부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중국은 강경 대응과 외교 압박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냈습니다. 한국에 항의하면서도 자국민들에게는 우리가 강력히 대응 중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 방어적 대응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분노는 그들의 오판과 체면, 손상에서 비롯된 필연적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한국의 입장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정당하게 행동했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시작되었지만 한국 해군은 오히려 포위망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작전의 백미였습니다. 단순히 어선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모든 탈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다층적 봉쇄망을 가동한 겁니다. 당시 작전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이 과정을 클로즈드 네트워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당시 서해에는 고속정, 초계함, 구축함이 3중 원형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어선이 도주할 수 있는 경로는 단 한 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잠수함까지 투입됐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민 단속이 아니라 중군 사작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속도전입니다. 해군은 중국 측이 해경이나 군함을 급파하기 전에 작전을 신속히 종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봉쇄망은 24시간 안에 완성됐고 중국 측이 대응하기도 전에 현장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국제사회에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포위망을 구축하려면 막대한 정보력과 사전 준비가 필요했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정보융합센터였다고 합니다. 해군은 해경, 공군, 심지어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위성사진, UAV 정찰 데이터, 해상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중국 어선들의 세부 위치와 동선이 분 단위로 지도화되었고 그 정보를 토대로 정밀 봉쇄 작전이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특히 국제법적 고려가 놀라웠습니다. 해군은 봉쇄망을 EEZ 내부에만 구축해 국제사회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빌미를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교신과 대응 과정을 녹화했죠.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훗날 외교전에서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포위망의 심리적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도주할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 사기저하에 빠졌습니다. 해군 심리전 요원들은 확성기로 반복적으로 경고 방송을 송출하며 어민들의 항복을 유도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어선 내부의 혼란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저항을 시도했죠. 당시 보고에 따르면 몇몇 선박이 포위망 돌파를 시도하다가 고속정에 의해 제압됐다고 합니다. 이건 명확히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해군은 저항 선박을 우선적으로 납포해 다른 어선들의 투항을 유도했죠. 정확합니다. 심지어 해군은 어선들의 크기와 선장들의 성향까지 데이터화해 저항 가능성이 큰 선박을 사전에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봉쇄가 아니라 과학적 심리적 포획 작전이었어요. 저는 이 봉쇄 전략이 사실상 중국 정부에도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더 들어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즉, 한국은 어선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다음 수까지 읽고 차단한 셈이었죠.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봉쇄망이 완전히 닫히고 해군이 일제히 납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 제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단계별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 압박이었죠. 모든 전투함과 고속정이 일제히 사이렌과 경고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다. 지금 즉시 기관을 멈추고 손을 들어라. 이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곧바로 고속정과 특수전 요원을 투입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야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야시경과 방탄 장비를 착용했고 전기 충격기와 비살상 무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의도였죠. 최소한의 충돌로 최대한의 제압 효과를 거두려 한 겁니다. 중국 어선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일부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투항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특히 대형 어선 몇 척은 고속정을 향해 돌진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이미 대비돼 있었습니다.
차단 기동으로 충돌을 피하면서도 접근하는 선박에는 고압수포와 성광탄을 사용해 제압했죠. 저는 이 장면에서 해군의 노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봅니다. 실탄은 끝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과잉 대응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어려워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납포된 선박과 어민들을 인권적으로 대우했습니다. 의료진이 동행해 부상자가 있는지 즉시 확인했고 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관리이자 한국이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시그널이기도 했죠. 중국 측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00척이 넘는 자국 어선이 예국 해군에 끌려가는 모습은 중국 정부로선 치욕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이 모든 장면이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이 중국에 큰 압박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 자료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는 중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강경 대응을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불법성이 더 부각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납포 이후 신속한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해양경찰과 해군 합동조사팀이 즉시 투입돼 불법 조업 증거를 확보하고 어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사전에 지시했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도 일부 나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한국의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100척이 넘는 선박과 수백 명의 어민이 한꺼번에 납포되자 국제사회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은 해상 충돌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대규모로 단죄한 사건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납포가 단순히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불법을 묵과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군사력까지 동원할 것이다. 이 강력한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납포가 완료된 직후 한국 정부는 가장 전략적인 수를 뒀습니다. 바로 국제 여론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해군과 외교부는 납포 작전의 전 과정을 촬영한 영상 사진 교신 기록을 정리해 국제 언론과 외교 채널에 배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증거 공개였죠. 맞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자료를 공개한 시점입니다. 납포 후 불과 48시간 만에 미국, 일본, EU, 동남아 주요국 외교부에 사건 브리핑 자료를 전달했고, 동시에 CNN, BBC, NHK, 알자지라 같은 주요 글로벌 미디어를 초청해 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중국을 국제 무대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강력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불법 조업을 했다는 장면,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기까지 사용하려 했던 정황, 그리고 해군이 국제법에 맞게 최소한의 무력으로 제압한 과정이 모두 담겨 있었죠. 이를 본 국제 언론들은 한국이 국제해양 질서를 수호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쪽 언론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첫 사례,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국제법을 무기로 중국을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예상대로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됐다는 식으로 선동했지만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지 전환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과 해상 충돌을 벌인 나라가 아니라 국제 규범을 지키며 불법을 단죄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주목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언론은 한국이 중국 불법 조업 문제에 본보기 행동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단순한 해양 사건을 넘어 외교적 승리라고 봅니다. 한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에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중국 견제의 새로운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문제에서 강경 대응을 하지만
국제 여론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건 직후 국제 여론을 선점해 중국을 외교적으로 코너로 몰았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전략적 사고의 차이입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 내 여론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중국 문제에 유약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자존심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0에서 70대 청취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드디어 우리 해군이 할 일을 했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여론은 한국 정부가 더 강경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기회입니다. 이번 국제 여론전은 단순한 사건 브리핑이 아니라 한국이 해양 질서 수호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 외교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바로 다음 단계 중국의 반격과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으로 이어질 겁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은 한국의 공개 브리핑 직후 전면적인 외교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연일 브리핑을 열어 한국이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중국을 도발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한국 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 언론을 총동원해 한국이 서해를 분쟁화하려 한다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도 반격을 시도했다는 점이죠. 유엔 해양법 협약 회의에서 한국이 과도한 무력 행사를 했다는 발언을 내놓았고 아세안 외교 채널에서도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도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이 제공한 증거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중국은 강경한 언사로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국제 여론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즉각적으로 한국의 행동은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유럽연합도 주권국가의 해양 질서 수호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목소리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맞불 외교가 돋보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중국의 불법 행위와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이번 사건을 동북아 해양안보 논의의 의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즉, 사건을 단순한 한중 갈등이 아니라 국제 질서 수호의 문제로 확장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탁월했다고 봅니다. 만약 한국이 방어적으로만 나섰다면 중국이 양자 갈등으로 몰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사건을 다자적 문제로 전환하며 중국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주목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외교부가 한국의 대응은 국제법 준수의 모범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봅시다. 일본은 센카쿠 사태 때 중국과의 갈등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려 했지만 중국과의 경제 의존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사건에서 국익과 원칙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권과 국제 규범이라는 가치를 분명히 내세운 거죠. 그리고 중국의 반격이 효과를 내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이미 외교적 판을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즉각적인 브리핑과 자료 공개로 국제 여론을 선점, 중국이 나중에 내놓는 반론은 사후적 방어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중국은 왜 이렇게 무리한 반격을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국내 정치적 요인에 있다고 봅니다. 시진핑 정부는 경제 위기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 적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을 내부 선전에 활용하려 한 거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에는 오히려 외교적 호재가 됐습니다. 중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한국은 냉정하게 국제규범과 증거를 내세우며 신뢰를 얻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한국이 중국을 외교적 수세로 몰아넣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압도적인 억지 효과였습니다. 이제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서해에서 수십 척의 중국 어선을 한꺼번에 납포하고
국제사회에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사례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해양 주권 수호 의지의 실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이번 사건을 중국 불법 조업 대응의 모델 케이스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외교부 관계자가 한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남중국해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한국이 해양 안보 담론의 리더로 부상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효과는 중국 내부의 변화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중국 어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해역 진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군이 실제로 포위망을 가동해 수백 명을 납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잡히면 끝난다는 두려움이 퍼진 거죠. 이건 바로 실질적 억지력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억지란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상대가 행동의 대가를 분명히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중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서해에서의 불법 행위가 단순히 위험 부담이 아니라 국가적 굴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억지 효과는 중국만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도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최근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도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이 해양 문제에서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받았을 겁니다. 특히 일본 우익 언론조차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보여준 해양 통제력은 주목할 만하다는 논평을 내놓았으니 말이죠.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억지력을 넘어서 한국 외교 안보 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판을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번 사건 이후 서해에서의 정례적 대규모 단속과 군익형 합동작전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일본과의 해양 안보 공조 강화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히 사건 대응이 아니라 장기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겠죠.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국민적 자존감 회복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에 정부가 유약하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한국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40에서 70대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크게 체감하실 겁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중국은 단순히 체면을 구긴 걸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미 베이징 내부에서는 보복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해양에서의 추가 도발, 혹은 외교적 고립 시도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이게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으로 분명한 교훈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물러서진 않을 겁니다. 특히 시진핑 체제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더 큰 외부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뿐 아니라 동중국해, 심지어 남중국해에서 한중 간 충돌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변했습니다. 과거처럼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와 군이 국제법과 여론을 무기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사건 수습이 아니라 사전 억지와 전략적 공세가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게다가 한국은 이제 동맹과의 공조를 더 강화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까지 한국의 이번 대응을 높게 평가했으니 다자적 해양안보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될 겁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도 서해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다시 인식하게 됐습니다. 독도 문제나동의 갈등에서 일본이 쉽게 도발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억제 효과도 있을 겁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중 관계를 넘어 동북아 전체 세력 균형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현실화될 때 한국은 얼마나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경제, 외교적 압박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보여준 건 우리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회색지대 전술을 계속 용인하면 결국 우리의 해양 주권은 무너집니다. 이번 사건은 그 흐름을 끄는 첫 단추였고, 앞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보복을 상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도발을 참는 나라는 더 이상 아니다. 앞으로 동북아 해양 질서에서 한국은 규칙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 자로 자리 잡을 겁니다. 동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사건은 단순한 해양 단속이 아니라 동북아 권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전략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앞으로 갈등이 더 커질지 아니면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제 판을 바꾸는 플레이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깊이 있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국제 정세를 계속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심층적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